지난 시간에 행정입법 중에 법규 명령에 관한 걸 다뤘죠. 지금 264 이하에서는 행정규칙에 관해 다루는데, 행정규칙은 이제 전통적인 쟁점하고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특수한 행정규칙 두 부분도 나눠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전통적인 행정규칙에 관한 논의는 그 법규성 성질과 효력이죠. 성질과 효력은 동전의 양면인데, 자, 이거는 보충 자료로 잠깐 볼까요? 2회 자료, 3회 자료 4페이지 보면, 그 법규성 부정된다는 의미는 대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기준은 행정이죠. 행정부 내부가 아닌 행정부 밖에, 그 대표적인 게 법원하고 국민이거든요. 그럼 법원은 행정규칙 무시하고 재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정규칙대로 했다고 적법이라고 판단하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행정규칙 위반이라고 그 이유만 갖고 위법이라고 판단하지도 않아요. 얘를 무시하고 법률과 법규명령, 상위 법령이라 그러죠. 상위 법령에 따라 위법 적법을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청문 절차도 법률과 대통령 형식, 이거는 이제 그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그건데, 대통령 형식일 때는 학설이나 판례나 다 법규성 인정하기 때문에 위법이에요. 근데 불형이나 행정규칙 형식설은 학설하고 판례가 달라요. 학설은 법규명령서를 취하기 때문에 위법 사유가 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안 해도 적법이다. 그 다음에 행정규칙 형식인데, 예의 판례는 생으로 출제 한 2번인가 된 걸 기억하고 있는데, 저 건축사 사무소 등록 취소 및 폐쇄 처분에 관한 규정, 저 건축사 사무소 등록, 그렇게 해서 사건의 핵심은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규정이 없는 경우는 안 해도 그만이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 이게 옛날에 사례 문제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어요. 요새는 이제 유행이 끝난 것 같은데, 또 언제 나올지는 장담할 수는 없죠. 가중된 제재 처분이 기간 경과 등으로 효력이 상실한 경우 소해이익인데, 법률과 대통령령식일 때는 이건 법규명령 설이니까, 법률인 건축사법, 의료법, 대통령령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이거는 인정하거든요. 근데 불형과 지방자치단체 규칙 형식인데, 이게 옛날에 부정하다가 지금은 협의소를 인정하는 걸 바꿨는데, 근데 이게 전원합체가 뭐를 파기하고 뭐를 유지하는지 잘 봐야 돼요. 불형 형식 행정규칙 내용의 법적 성질이 행정규칙이라는 부분은 변경이 안 됐습니다. 다만 협의의 소임만 파기한 거고, 또 훈령 형식에 관한 건 파기된 바가 없어요. 그 다음 행정규칙 형식은 협의의 소임이 부정되고 있고, 자, 이런 배경하에, 자, 일단 264 보면은 대내적 효력은 인정하는 거예요. 대외적 효력이 부정된다는 거죠. 검찰청의 장, 이게 심재륜 고검장 항명 사건인데, 대구 고검장일 때 항명해가지고 근무지를 이탈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기자회견장에다가 파면당했다가 사정 판결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구제가 된 건데,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검찰 근무규칙의 법적 성격은 행정규칙이지만, 그 위반 행위는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데 이거 파면은 너무 심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핵심이라도 검찰청장의 근무수칙을 정한 이른바 행정규칙으로서 법원이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그 내부 기관장인 검찰청의 장에 대해서 일반적 구속력 가진다라는 거죠. 근데 1081에 보면 이게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결국 사정 판결 사유냐? 사정 판결 사유는 아니다. 1081의 맨 위에 보면 징계 면직돼가지고 쫓겨났는데 검사의 복직, 이게 심재륜 사건인데 그 264 관계되죠. 징계 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검찰 조직의 안정과 인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 이거 알다시피 이 판검사는 철저하게 사법시험 기수로 따져지거든요. 근데 얘가 몇 년 만에 복직을 하면 이미 후배들이 다 자기 상관이 되고 이러면 상명하복의 문화가 강한 검찰, 여기 뭐 조폭보다 더 강해요. 상명하복. 지금 윤석열과 그 일당들 조폭보다 더 세잖아요. 그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위가 가능하겠냐 이거죠. 내 부하가 사실 선배인데,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정 판결 사유라고 주장했는데, 그거는 검찰 내부에서 조정 극복해야 될 문제일 뿐이고, 준사법기관인 검사에 대한 위법한 면직 처분의 취소 필요성을 부정할 만큼
현재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회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사정 판결 사유가 아니다라고 해서 결국은 복직됐거든요. 복직돼서 명예회복하고 나서 6개월인가 만에 자진 사표해가지고 물러나긴 했어요. 자, 대외적 이력, 법규성 부인이죠. 이게 이제 주류적 판례인데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했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주류적 입장이에요. 근데 이러한 법리는 세 번째 또 제목에 상급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 행정기관에 한 행정규칙은 일반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개별 구체적인 지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법리가 적용된다. 그 제목 갖고 정리가 되죠. 법규성 인정 예외인데 첫째 거 예외라 그랬죠. 이거 옛날 거하고서 한 2번 출제된 거 생으로 출제됐어요. 근데 논거가 없어요. 그냥 위법이다. 그래서 이건 예외문서밖에 없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 보충규칙이라고 해서 280페이지에 별도로 다루거든요. 별도로 다루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 형식으로 위임하는 게 허용되느냐? 허용된다. 다만 이제 제한이 가야 된다는 건데 이게 고시 형식도 법령 보충규칙이에요. 그 두 번째 줄 보면 국회가 입법으로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행정기관이 법 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그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이거 법규명령에서 봤죠. 위임의 형식을 대통령령에만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총리령 구령에 위임해도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 고시 형식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무시무시한 얘기하는 거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 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다. 이 예시적이다 하면 감사원 규칙의 법규성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 논거로 쓰이는 거예요. 그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게 열거적이라면 거기 규정이 없는 감사원 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논거로 되거든요. 다음 이제 제한을 가가지고 다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위임할 때에는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게 원칙이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 위임을 할 때는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이게 행정규칙 기본법 내용인데 284하고 관계돼요. 똑같은 내용인데 284 잠깐 보면은 중복된 거죠 결국은. 맨 밑에 그거죠. 똑같은 판례네. 인용하는 의미가 없었네. 자, 그 다음에 중법규성 인정록 이게 66인데 직접적인 건 인정하지 않는데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그 평등 원칙이나 신뢰부 원칙에 따라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 이런 거 66에서 봤죠. 여기는 그 이대로 해도 적법이라고 안 한다 그랬는데 이대로 했을 때 함부로 그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그러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구체적이고 합리적 이유 제시 없이 상학계획에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상학계획서를 발리하는 경우는 위법하다. 이런 문장 눈에 익힌데 외우려고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기준이 합리적이 아니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따른 처분을 함부로 위법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적법이라고 판단해야 되는. 결국은 적법이라고 판단하면 행정규칙이 마치 법규처럼 재판 기준이 되는 거 같이 기능하잖아요. 이런 걸 준법규성을 인정한 판례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의 종류인데 여기 뭐 생으로 출제되는 거는 빼버렸어요. 저기다 해놓고 268 판례상 그거. 여기는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건데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규정에 불과한 전결 규정 이게 행정규칙인데 여기 위반하여 원래 정결권자인 보조기관 등인 처분권자인 행정감청의 이름으로 행정처분한 경우 그 처분은 무효가 아니다. 이거는 행정규칙 위반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조기관은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이름으로 하면은 권한 있는 자의
명의로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또 적법이에요. 어떻게 해석해도 애울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적법이 아닌 거지 그렇다고 해서 위법이냐? 그게 아니에요.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요런 논리는 750에 있어요. 왜냐면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내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소속 공무원은 이걸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 따랐다고 위법이라고 말하면 따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에 따라 처분했다고 과실을 인정하면 따르지 말라는 얘기죠. 이게 752의 위에 4번 판례 있죠. 행정규칙에 따라 처분한 경우 과실 부정, 이게 267하고 논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얘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걸 과실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죠. 위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고시라는 형식은 복수 성질을 가져요. 그 대법원 판례는 언제나 똑같은데 어떤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 이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요런 거는 법규명령에 종합 정리 하나 해놨잖아요. 258에 보면 처분성 인정 도표의 왼쪽에 분양처분 고시, 그죠? 이게 267하고 연결되죠. 처분성 인정되는 거. 그 다음에 순서 바꿔서 4번 판례 헌재 결정도 똑같죠. 고시 또는 공고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 대법원이라는 데나 똑같다. 두 번째 판례 보면 자 핵심이 뭐예요? 고시가 법령에 근거를 두었다. 그 법령 보충 규칙이지만 법령 보충 규칙도 법규명령과 마찬가지로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무효니까 대외적이든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이거 그 종합적으로 살펴야 된다. 똑같아요. 법규명령의 그 한계하고. 판례상 행정규칙인데 이게 중요한 것만 남긴 건데 여기 269에 기출주석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반드시 외워놓을 필요가 있고 이건 논거가 없기 때문에 외워야 돼요. 제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이거 생으로 출제되는 거라. 그 다음 행정규칙에 법률리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리부에서도 봤던 거죠. 정통적인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의 적법 요건과 소멸인데 이건 대외적으로 국민과 무관하기 때문에 공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럼 어쩌란 말이냐? 세 번째죠. 법규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공고 등의 방법으로 외부에 고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내부 기관의 수임 기관에만 알리면 되는 거예요. 하자 이유가인데 이 처분성 부정되는 법규명령 행정규칙이나 단연 무효밖에 없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자, 법원에 의한 통보인데 이 교통부 장관의 시달 이건 처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행정규칙은 권리와 원래 기본적으로 무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저거 외워야 된다 그랬죠. 뭐 어떻게 논 거 갖고는 안 돼요. 그 다음 3번도 마찬가지고 4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논거가 없어요. 근데 6번은 논거가 있죠. 이거 416에 또 보는데 거기서 봅시다. 그 효력발생과도 관계되니까. 그 다음 헌법소원도 원래 안 되죠. 권리와 무관하기 때문에 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부재수사니까 기본권과 무관한 행정규칙 원래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서울대학교 대학 입학고사 주요요강 이거 사건을 외워야 될 거고 법령 보충 규칙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구속 당하는 경우 여기 이런 문장 나오면 대법원이 처분성 인정하는 거하고 똑같죠. 정책 결정을 구체화시킨 지침의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 이런 문장 나오면 이건 익혀둬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1편에서 배웠던 거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 또는 테러 위험이 있는 해외 위난 지역에서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또는 체류를 금지하는 거. 이거
어떤 기본권과 관련돼요? 이게 바로 거주 이전의 자유에 해외여행의 자유가 포함되거든요. 그 세 번째,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일정한 경우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이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해외여행의 자유, 국적 포기의 자유도 포함되죠. 그래서 법규명령 또는 행정조치 성격을 가지니까 효력을 직접 다투기 위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그 서울대학교 그거를 왜 빼놨지? 서울대학교 저거는 이제 대원 외국어고등학교 그 일본어과 재학 중인 그 학생들이 제기한 건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 서울대학교가 제2외국어에 일본어를 제외한다고 하니까 일본어 전공은 서울대학교 가면 자기 전공 갖고는 시험을 못 보니까 제2외국어를 또 하나 해야 되는 부담이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교육받을권이 침해됐다고 했던 사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수한 행정규칙,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거, 법규사항을 법규명령 형식에, 행정규칙사항을 행정규칙 형식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그 반대일 때 형식을 중시할 거냐 내용을 중시할 거냐 이런 논의인데, 학설에 가는 거는 이론서에서 다뤘고 여기는 이제 판례에만 다루게 되는데, 일단 형식과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죠. 시행규칙하면 불령, 시행령하면 대통령령, 별표, 처분기준, 준칙 이 말 나오면 행정규칙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수는 형식 중시의 법규명령서인데 판례는 세분해요. 전체적 평가는 내용 중시 행정규칙서리. 그런데 세분해서 불령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칙 형식일 때는 행정규칙서리죠. 또 다음 페이지 가면 3번 대통령령 형식일 때는 형식 중시 법규명령서리. 일단 이거 알아둬야 되는데, 그럼 이 안에 외울 게 있냐?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불령일 때 시행규칙, 처분기준, 행정규칙 내용, 시행규칙 요 관련해서 나오면 행정규칙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별표가 없어도 행정처분 기준, 다 이런 식이죠. 근데 맨 밑에 주석 달았죠. 제재적 처분 기준일 때 이 성질이 그렇다는 거지, 계획 기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획 기준에 관한 거는 이건 법규상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그 행정규칙 형식은 좀 전에 봤죠. 훈령, 지침, 고시가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법규 사항이라는 거는 상위 법령의 위임, 수권, 권한부여 보충, 이게 같은 말이. 이러면 학설 판례 다 똑같이 이거는 법규명령서래요. 첫 번째 거는 사건을 외워야 됩니다. 2차 사례 준비하는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건 효시 판례를 제초 판례. 이거 생으로 숙제돼도 이거는 외워야 돼. 근데 시행령에 의해 위임이 있죠. 고시 행정규칙. 그 다음 3번은 외울 거는 아니, 그렇게 유명한 건 아니고. 네 번째는 외워야 돼요. 개발투자가격 합동조사 지침이 입에 줄줄 나야 돼. 이건 집행명령인데도 인정한 독특한 거라. 그럼 식품위생법에 따라, 주세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 따라, 이런 식이죠. 그럼 밑에 거 실제 출제되면 다 이런 걸 법률에 따른 뭐 이런 걸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하는 생으로 외울 건 없어요. 제가 외우라고 했던 제3제세 사무처리 규정 이런 거 최초 판례 이런 걸 외워둬야 될 거고. 자, 이제 275로 갈까요? 법규명령 형식 행정규칙에 하는 건데, 불령이나 지방자치단체 규칙 형식은 행정규칙설이라 그랬죠. 자, 규정 형식상 불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 기준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 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 기준칙, 이게 바로 행정규칙 내용이라는 거죠. 이걸 규정한 거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의미 없고, 그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거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거라고도 할 수 없으며, 처분의 적법 여부는 얘를 무시한다 그랬죠. 위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계 법령, 이런 법률과 법규명령까지 지칭하는 게 법령이라 그랬죠.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게 주류적 입장이고 나머지 다 똑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77로 가볼까요? 그 가로 3번 판례는 일단 이것도 시행규칙이니까 그 법규명령서 효력은 없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없다라는 거. 이게 행정규칙 그게 아닌 거니까 이게 반려하면은 그 노동상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되니까 행정규칙으로는 안 된다. 그거기 때문에 그 결론은 잠깐 본 거예요. 근데 그 계획 기준은 얘기 다르다 그랬죠. 근데 논거는 없어요. 그래서 계획 기준 다음 페이지 논거 없기 때문에 계획 기준, 제재적 처분 기준 이것만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대통령령 형식 이건 245에서 인용했죠. 이 최초 판례가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인데 법규명령이니까 재량행위인지 아니면 기속행위인지도 그 예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률에는 기속행위로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재량행위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당의 행정정의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냐 기속행위냐 얘가 법규명령이면 시행령에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구체성의 우위를 갖기 때문에. 근데 만일에 이게 행정규칙이면 얘 무시하고 법률에 따라 기속행위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최초 판례이면서. 자 볼까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이거 대통령령 형식 별표 이건 행정규칙 내용 이제 성질은 학설 판례 똑같이 법규명령설이죠. 이거는 주택건설촉진법의 위임 규정에서 잡은 규정 형식상 대통령령이므로 그 성질이 불용인 시행규칙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규칙과 같이 통상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에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그럼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 근거가 된 시행령 별표의 규정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헌을 살펴야 되는데 이들 문헌은 영업의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을 개개사유별로 그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을 일률적으로 확정하여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뿐 그 정지 기간에 관해 재량의 여지가 없다. 이거는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법률에는 재량행위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기속행위라고 하니까 결국 이거의 성질은 기속행위. 이러면 위법적법 판단 이건 간단해지죠. 법대로 하면 적법, 그대로 안 하면 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구제가 됐죠. 이게 정상적인 판례인데 군산시 조촌동의 안개하우스라는 유흥재전 사건 여기는 골 때려요. 여기는 일단 봐요. 제가 말로 떠들었던 게 뭐냐면 청소년보호법 법률에는 재량행위로 되어 있어요.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증서할 수 있다. 재량행위로 되어 있죠. 근데 시행령은 청소년 고용 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 800만 원 딱 정액으로 기속행위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만일에 이 시행령이 법규명령이면 이에 따라 기속행위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 아까 왼쪽이 그랬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근데 이게 행정규칙에 불과하면 법률에 따라 재량행위라고 해서 재량행위하면 일반 법원 측 위반 여부를 추가적으로 심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했다고 적법이 결론이 안 나오죠. 자 사실관계 보면 안개하우스인데 6일 정도 조모양 입모양 당시 여고생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두 번째 보면 2명 고용했으니까 2명 위반이니까 800 정액 곱하기 2 하니까 1600 구구단 까먹어도 고민할 거 없어요. 숫자까지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거 보면 너무 억울하단 말이에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죠. 15일간 또 영업정지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600만 원 엄청 큰 돈이잖아요. 아니 매매처럼 시킨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고용한 것도 아니고 그죠? 매매처럼 했다면 얘기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동네 그냥 지적만한 그거예요. 뭐 불법 이득도 소규모예요. 근데 1600만 원 이건 누가 봐도 좀 너무 심하죠. 그러니까 이거 구제를 해줘야겠는데 구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체적 규범 통제 배웠잖아요.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의 전제로 근거 법령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비례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거. 왜? 위반 정도는 경미한데 제재가 너무 심하다. 비례원칙. 그 다음 경미한 위반도 800, 중대한 위반도 800. 이건 평등원칙 위반이다. 이걸 주장해서 이게 무효라고 판단되면 당해 재판에서 이걸 배제하고 법률에 따라 재판하게 돼 있어요. 이건 합헌적인 방법으로 구체적 규범 통제를 통해서, 그럼 법률에 따라 재량행위니까 비례평등 원칙 위반 따져서 위법이다 해서 정상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학설이 강조하는 건데 대법원은 변태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자, 봐요. 두 번째 줄 복귀 명령이긴 하나, 그러면 재판규범이 돼야 되잖아요. 모법의 위임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라 하더라도 규모나 기간, 규모가 소규모였고 기간 6일밖에 안 됐죠. 사회적 비난 정도 매매처는 안 시켰죠. 위반 행위로 인해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받은 다른 사정, 형사처벌하고 영업정지까지 다녔죠.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 행위로 얻은 불법 이익의 규모, 이것도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과징금 액수를 정해야 되니까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의 재량행위다. 이건 위헌 판결입니다. 위헌 판결이. 대통령령의 법규성을 인정하면서 정면으로 이걸 무시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거는 위헌적인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비판이죠. 자, 그래서 이 불법 이익의 규모, 이런 거는 뒤에 가면은 과징금의 위법성 따질 때도 매출액을 갖다가 넘어가는 금액을 하면 어쩌단 말이에요. 그것도 과징금에 나오긴 하는데 저 관련해 가지고 695 하고 279하고 695의 매우 과징금 상한액의 의미죠. 279 이게 상한이냐 그러면 이거는 재량행위라는 거예요. 정액이냐 이러면 기속행위라는 얘기고, 그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이거는 뭐 그 최고한도액이라 그랬죠. 최고한도액 이거는 안 외워도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이게 독특한 사안인데 기준금액의 1회 위반행위에 대한 거라 할 것이요. 수회 위반행위라는 경우는 각 위반행위에 대해서 기준에 따른 과징금 병가할 수 있는데 그 수회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개 부가처분 행위될 때는 부과할 과징금 액수는 병가에 산정해서 최고한도액이 50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 외워둬야 돼요. 출제는 안 됐지만 안 외우면 이건 맞출 수가 없는 판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변형과징금 이거는 이걸 부과할 수 없다. 이것도 결론 정도 알아두면 될 거고. 그 다음에 5번도 저거는 보충 자료를 만들어서 사실관계를 그때 한번 보여줄게요. 저건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그 최신 판례 저거는 보충 자료 사실관계까지 해서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 자, 다시 돌아올까요? 그 3번은 이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똑같아요. 최고한도 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법령 보충 규칙 이건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판례죠. 요게 이제 245하고 265에서 인용했던 건데, 자, 그 자체로서 법규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법규성은 부정된다는 거예요.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런 거 해석할 수 있죠. 권한을 부여. 그럼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구나.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형식은 행정규칙 형식이구나. 다 나왔죠.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해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이게 그 자체의 법규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률과 법규명령에 의해 이런 기능을 갖게 된다는 거고 얘도 법규성 인정되고 법규명령은 똑같이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또 그것들과 결합하는 거지 독자적 효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독일의 기본구체 행정규칙과 다른 거예요.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다가 아니라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 판례를 정확하게 독해하면 법규명령서를 취한 게 아니라 법규성서를 취했다고 해야 정확한 거예요. 그 학설은 법규명령으로 본다는데 법규명령으로 보지를 않아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라고 표현하죠. 저 표현이 더 잘 나오는 게 뒤에 있어요.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284하고 연결되죠. 자, 284에 가볼까요? 그 맨 위에 법령 보충 규칙과 공포. 그 다수는 법규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예 형식 자체가 법규 명령 형식과 같다. 그러니까 공포를 해야 된다. 근데 판례는 어때요?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쪽은 그 자체가 법률과 법규 명령, 형식이 저렇게 바뀌는 건 아니고 형식은 행정규칙이란 말이에요. 다만 그 성질만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방법으로 일반인권 관계인에게 표시되는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게 280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수들도 판례 해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법규 명령이다가 아니라 법규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법규로서의 성질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죠. 그 헌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정 형식은 비록 법규 명령이 아닌 고시훈령 예기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마찬가지 독자적으로 자체적인 게 아니라 대적 구속력을 갖는 헌재도 마찬가지 법규 명령이다가 아니라 법규 명령으로서 기능한다라고 하죠. 훈령 형식 이거 입에 줄줄 나오라고 그랬죠. 재산제세 조사 사무처리기죠. 그래서 이거는 투지거래를 규정하는 건데 의하여 시행령에 의하여 그러니까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는 거고 형식은 훈령 행정규칙이지만 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 명령과 같은 효력이라든지 법규 명령이라고 판시한 판이 없죠. 자, 고시 형식인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논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뭐 읽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283에 보면 8번 판례 7번하고 8번은 의미해야 돼요. 7번은 아까 얘기했죠. 집행명령의 성질인데 그 내용이 실제가 됐던 거예요. 집행명령의 성질인데 법령 보충 규칙을 인정한 판례에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보면은 그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규칙 작성요령인데 얘는 법규성이 인정이 안 된다 그죠? 왜냐면 이건 법률에 위임을 받은 것이긴 하지만 법인세 그 부가증서라는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골 때리죠. 법규명령의 위임에 따른 건데 이건 안 외우면 맞출 수가 없어요. 이게 3번이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4간에 법령 보충 규칙의 한계 이건 법규명령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불행한 요건 이제 중복된 거죠. 앞에 봤던 거고. 그 다음에 법규성 인정되니까 처벌 규정에 대한 위임도 가능하다. 그 제목 정도 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4번도 유명한 판례인데, 노령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그 70세 이상으로 65세 내 범위에서 정하라고 하는데, 이걸 범위를 넘어서 70세 이상으로 올려버려가지고 65세에서 69세까지를 지급 대상에서 빼버린 거, 무효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 즉 법률과 시행령에 이거는 지급 대상자의 연령 범위 간에 동일한 65세 이상의 자로 반복 규정했어요. 65세 이상. 65세 이상은 무조건 주도록 되어 있죠. 근데 위임한 내용이 뭐냐? 지급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지급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 지급액 등의 결정을 위임한 거예요. 그러면 지급 대상자에 관해 정할 수 있는 거는 65세 이상 노령자는 고정된 거고, 선정 기준이 될 소득 수준 등을 참작한 일정 소득 이하의 자인 지급 대상자의 범위와 그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매년 예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지급 수준과 시기, 지급 방법 등일 뿐이지, 지급 대상자의 최저 연령을 법령상의 규정보다 높게 정하는 등 그 노령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법령의 규정보다 축소 조정하여 정할 수는 없다. 그 보충 자료 마지막 그거 4페이지 볼까요? 안개하우스 이건데, 법규명령서를 다수상으로 되지, 그러면 법규명령에 따라 기속행위라고 보는 거고, 구체적 규범 통제에 따라 시행령의 위법은 당해 사건에 적용 배제되고, 법률에 따라 재량행위로 보면 비례평등 위반으로 위법. 이게 정상적인 건데, 행정부 측서는 아예 얘 무시하고 법률에 따라 하는 거죠. 그 비례평등 원칙 위반. 대법원 판례는 법규명령이라고 하면서 실제는 재량행위예요. 그래서 비례평등 위반으로 위법. 그럼 결국은 행정부 측선과 똑같은 방법을 취하는 거죠. 저거는 엽기적인 거다라는 건데, 날파리다. 자, 286에 법규명령과 똑같이 개별적 구체적 위임만 가능하다라는 건데,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재정 및 개정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 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의 위임함이 바람직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건 아까도 봤죠. 그 다음에 하위 규범이 법령상 용어의 사용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의 위임한 게 벗어난 건데,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핵심이 아니고 외울 거 없이 눈에 익히면 돼요. 한목적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그 개념을 해석 적용하고 있다면 개념이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만으로 위임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저 정도 뒤틀어낼 건 없어 보여요. 재위임도 똑같아요. 법규명령도 위임만이 아니라 재위임도 개별적 구체적 재위임만 가능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 여기 보면은 그 산업자원부 장관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그 구체적으로 정한 거라 이건 법규성 효력이지, 위임한 건데, 근데 여기 공장입지 기준의 위임에 따라 김포시 고시가 재위임 받은 거예요. 공장입지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거로 상위 명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행정입법 마무리하고 이제 행정행위인데, 행정행위가 굉장히 방대하죠. 이 행정행위까지 끝나면 총론만이 아니라 강론까지 포함해서도 실질적으로 3분의 2가 공부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행정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이 행정행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